창밖으로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아파트, 박은혜 여사는 홀로 베란다에 놓인 흔들의자에 앉아 멍하니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번째 봄이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거대한 구멍은 좀처럼 메워지지 않았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가꾸었던 작은 화단의 꽃들도 이제는 그녀 혼자 돌봐야 했다. 꽃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피고 졌지만 그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외로웠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재살기 바빴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면 북적이기도 했지만 그뿐이었다. 일상으로 돌아가면 언제나처럼 텅 빈 집에는 적막만이 감돌았다. 가끔 걸려오는 딸 수연의 전화도 별일 없으시죠, 엄마? 하는 짧은 안부가 전부였다.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바쁜 딸에게 짐이 될까 싶어 응, 괜찮다 하고 말끝을 흐리기 일쑤였다. 박은혜 여사는 젊었을 적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했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까르르 터지는 웃음소리가 삶의 큰 활력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그마저도 그만두게 되면서 그녀의 세상은 더욱 좁아졌다.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좀처럼 흥미를 붙이기 어려웠고 두꺼운 소설책도 몇 장 넘기지 못하고 덮어버리기 일쑤였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외로움은 짙은 안개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주말 모처럼 수연이 손주 녀석을 데리고 집에 들렀다. 한바탕 요란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갈 채비를 하던 수연이 문득 생각난 듯 말했다. 엄마, 요즘 어르신들 많이 하시는 다정톡이라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동년배 친구들도 사귀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대요. 박은혜 여사는 손사래를 쳤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 걸 하니 눈도 침침하고 손가락도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데. 에이 엄마, 요즘은 다들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세상이에요. 제가 다 설치해드리고 사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심심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재미있을지도 몰라요. 수연은 어머니의 낡은 스마트폰에 다정톡 앱을 설치하고는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프로필 사진은 얼마 전 가족 사진에서 우려낸 인자하게 웃고 있는 박은혜 여사의 얼굴로 설정했다. 닉네임은 들국화처럼이라고 지었다. 남편이 생전에 그녀를 부르던 애칭이었다. 며칠 동안 스마트폰 한 구석에 자리 잡은 다정톡 아이콘은 그저 낯선 그림일 뿐이었다. 하지만 무료함이 극에 달했던 어느 날 오후 박은혜 여사는 조심스럽게 아이콘을 눌러보았다. 화면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프로필 사진과 짧은 소개글이 가득했다. 등산 친구 구해요. 함께 영화 보실 분. 따뜻한 차 한잔 나누며 이야기 나눠요. 어색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나도 한번. 그렇게 박은혜 여사의 조심스러운 온라인 세상 탐험이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은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기만 했다. 댓글을 다는 것도 먼저 말을 거는 것도 어쩐지 쑥스럽고 어려웠다. 그러다 우연히 푸른솔 유진석이라는 닉네임의 프로필을 보게 되었다. 중후한 멋이 느껴지는 50대 남성의 사진 아래에는 시를 사랑하는 사업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짧은 소개글이 적혀 있었다. 어쩐지 신뢰감이 가는 인상이었다. 박은혜 여사는 자기도 모르게 그의 프로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푸른솔 유진석에게 짧은 쪽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프로필 글이 인상 깊어서 인사드립니다. 들국화처럼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답장이 올까?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초조하게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 새로운 알림이 떴다. 푸른솔 유진석에게서 온 답장이었다. 반갑습니다. 들국화처럼님. 아름다운 닉네임이시네요. 저야말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의 메시지는 다정하고 따뜻했다. 박은혜 여사는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잊고 지냈던 젊은 날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날부터 박은혜 여사와 유진석 씨의 대화는 매일같이 이어졌다. 아침 인사부터 시작해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 좋아하는 시나 노래 이야기, 때로는 깊은 속내까지. 유진석 씨는 언제나 박은혜 여사의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말을 건넸다. 그는 자신을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했고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시를 쓰는 감수성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다. 박은혜 여사가 좋아하는 시인의 이름을 대면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그 시인의 다른 작품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박은혜 여사는 외로움을 잊었고 세상에 다시 없을 것 같았던 이해자를 만난 기분이었다. 유진석 씨는 박은혜 여사의 작은 취미나 습관까지 기억해 주었다. 오늘 아침에는 화단에 물 주셨어요? 들국화처럼 님이 가꾸시는 꽃들은 분명 아름다울 거예요. 어제 잠 못 이루셨다고 했는데 오늘은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세심함에 박은혜 여사는 감동했고 그에 대한 신뢰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스마트폰 알림 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박은혜 여사에게 유진석 씨는 이미 단순한 온라인 친구를 넘어선 마음을 터놓고 의지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석 씨가 평소와 달리 어두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은혜 씨, 사실은 제가 요즘 회사 일로 좀 어려움을 지시시. 직원들 월급날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자금 회전이 막혀서 정말 면목 없지만 혹시 아주 잠깐만 50만 원 정도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바로 해결해서 이자까지 쳐서 갚겠습니다. 박은혜 여사는 순간 망설였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것도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곧 그의 간절한 목소리와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떠올랐다. 그토록 사려 깊고 점잖은 사람이 오죽하면 이런 부탁을 할까? 분명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진석 씨.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힘내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어 돈을 송금했다. 유진석 씨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 씨.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역시 은혜 씨는 제게 천사 같은 분이세요라며 거듭 고마움을 표했다. 박은혜 여사는 조금 불안했지만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첫 번째 돈을 쉽게 빌린 유진석 씨는 그 후로도 다양한 이유를 대며 박은혜 여사에게 돈을 요구했다. 갑자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중요한 계약건인데 계약금이 부족해서 일이 틀어질 위기다. 믿었던 부하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도망갔다 등등.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절박했고 박은혜 여사의 동정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요구하는 액수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점점 커져갔다. 박은혜 여사는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남편이 남겨준 얼마 안 되는 유산이었다. 하지만 유진석 씨는 그때마다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빌린 돈은 물론이고 은혜 씨께 그동안 진 신세를 몇 배로 갚겠습니다. 조금만 더 저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은혜 씨만이 제 유일한 희망입니다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의 간절한 말에 박은혜 여사는 또다시 마음이 약해졌고 이것이 마지막이겠지 하는 심정으로 돈을 보내주곤 했다. 그녀는 유진석 씨가 자신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면 이런 부탁까지 하겠냐며 오히려 그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일종의 책임감마저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시간은 더욱 길어졌고 그의 안부를 걱정하느라 밤잠을 설치는 날도 많아졌다. 딸 수연은 어머니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예전보다 통화가 눈에 띄게 잦아졌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이 이상했다. 가끔 집에 들르면 어머니의 표정이 어둡거나 돈 문제로 고민하는 듯한 기색도 역력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아니다, 괜찮다. 혹시 다정톡에서 만난 그 아저씨랑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엄마 요즘 그 사람이랑 매일 통화하시잖아요. 수연의 물음에 박은혜 여사는 마치 속마음을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정색했다.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니?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너희들이나 잘 살면 됐지. 이 늙은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어머니의 예민한 반응에 수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인터넷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한 온라인 사기 수법에 대한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설마 우리 엄마가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박은혜 여사는 유진석 씨와의 관계를 딸에게 들킬까봐 점점 더 비밀스러워졌다. 수연에게는 더 이상 유진석 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그와 통화할 때는 방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다. 오랜 친구인 김정수 여사와의 만남도 뜸해졌다. 가끔 만나도 유진석 씨 이야기만 늘어놓는 박은혜 여사를 보며 김정수 여사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혜야, 내가 너를 몇 년을 봤는데 요즘 너 좀 이상하다. 그 유진석이라는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맞니?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마음 주고 돈까지 빌려주는 건 좀 위험하지 않니? 세상에 흉흉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박은혜 여사는 마치 자신을 의심하는 듯한 김정수 여사의 말에 불쾌감을 느꼈다. 정수, 너는 진석 씨를 잘 몰라서 그래. 얼마나 점잖고 속이 깊은 사람인데 네가 직접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그런 말 못할걸. 그리고 돈은 곧 갚는다고 했어. 사업하는 사람이니 그럴 수도 있지. 김정수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랜 친구의 완고한 모습에 안타까움과 답답함만 밀려왔다. 박은혜 여사는 그렇게 스스로를 고립시켜갔다. 유진석 씨만이 자신의 유일한 이해자이자 위안이라고 믿으면서. 사실 박은혜 여사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다. 유진석 씨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날짜는 번번이 미뤄졌고 그의 사업 이야기도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느껴질 때가 있었다. 그가 보내주는 자신의 사진이라며 올린 풍경 사진들도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하지만 애써 그런 의심들을 외면했다. 만약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자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관계가 한낱 사기극에 불과하다면 그 상실감과 배신감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다고 그는 분명 그럴 사람이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유진석 씨는 그런 박은혜 여사의 심리를 귀신같이 알아채고 더욱더 감성적인 말로 그녀를 오감해었다. 은혜 씨, 저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제 진심을 몰라주시면 전 정말 살아갈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그의 한마디에 박은혜 여사의 불안감은 눈 녹듯 사라지곤 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초여름에 접어들었다. 박은혜 여사의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남편이 평생 모아 남겨준 소중한 돈이었다. 그 돈으로 유진석 씨에게 보낸 금액만 해도 벌써 수천만 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유진석 씨의 금전 요구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요구가 시작되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절박한 목소리로 유진석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은혜 씨, 정말 죄송하지만 이게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해외에서 아주 큰 건설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는데 계약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만 성사되면 지금까지 은혜 씨께 진 빚은 물론이고 평생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저를 믿고 도와주십시오. 이번 일만 잘 되면 제가 당장 은혜 씨 모시러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가 요구한 금액은 박은혜 여사가 가진 거의 모든 것이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인 적금을 깨야만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다. 박은혜 여사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재산, 남편이 피땀 흘려 남겨준 유산을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유진석 씨의 애절한 목소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라는 달콤한 속삭임은 그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만들었다. 그래, 이것만 성공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야. 그 사람과 함께라면. 다음 날 아침 박은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창구 직원이 몇 번이나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유진석 씨의 목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였다. 엄마.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은행 문을 박차고 들어선 것은 딸 수연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의 김정수 여사도 함께였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세요. 수연은 박은혜 여사의 손에서 펜을 빼앗아 들었다. 박은혜 여사는 당황한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다. 수연아, 네가 여길 어떻게?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유진석이라는 사람 사기꾼이에요. 엄마 돈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수연은 울먹이며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유진석 씨가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했던 중년 남성의 사진은 사실 오래전 은퇴한 한 대학 교수의 사진이었고 그가 운영한다던 건설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다. 그가 보내왔던 해외 풍경 사진들은 모두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었다. 김정수 여사도 옆에서 거들었다. 혜야, 내가 진작 말했잖니. 세상에 그렇게 쉽게 믿을 사람 없어. 다 너 등쳐먹으려는 수작이었던 거야. 박은혜 여사는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아니다, 아닐 거야. 진석 씨는 나한테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이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그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소리치며 현실을 부정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믿음과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이었다. 수연은 그런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 결국 모든 것이 잔인한 사기극이었음을 깨달은 박은혜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은행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운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유진석 씨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의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로 나왔다. 다정톡 계정도 사라지고 없었다. 허망함과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책감이 그녀를 덮쳤다. 며칠 동안 박은혜 여사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거나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딸 수연은 직장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억지로 죽을 떠먹이려 해도 고개를 저었고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라며 자책하는 말을 되뇌었다. 김정수 여사도 매일같이 찾아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혜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놈이 천하의 나쁜 놈이지. 누구나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라. 응? 따뜻한 위로의 말에도 박은혜 여사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당했는지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주 더디지만 박은혜 여사에게도 작은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깬 그녀는 말없이 일어나 남편의 사진첩을 꺼내보았다. 젊은 시절 아이들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과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참 행복해 보였다. 한참 동안 사진을 어루만지던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밤새 소파에서 쪽잠을 자고 있던 수연이 인기척에 눈을 떴다. 엄마. 박은혜 여사는 딸에 마주 앉아 처음으로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외로웠던 마음, 유진석 씨에게서 느꼈던 설렘과 기대, 그리고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알았을 때의 절망감까지. 수연은 말없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렸다. 모녀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오랜 시간 쌓였던 감정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했다. 그 후로 박은혜 여사는 아주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밤마다 악몽을 꾸고 문득문득 밀려오는 허망함에 눈물 짓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자신을 방치하지는 않았다. 수연은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김정수 여사도 자주들러 함께 화투를 치거나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노래 교실에 같이 가자고 권유했다. 어느 날 박은혜 여사는 동네 노인복지관 게시판에 붙어있는 스마트폰 금융사기 예방 교육 안내문을 보게 되었다.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다시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그녀는 교육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어색하게 강의실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슬픔이 어려 있었지만 그늘졌던 얼굴에는 아주 작은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다정톡 앱은 그녀의 스마트폰에서 조용히 삭제되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찾아왔다. 박은혜 여사의 아파트 창가에는 이제 국화 화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고 햇살 좋은 날에는 베란다에 앉아 뜨개질을 했다.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로 했다. 잃어버린 돈은 아깝고 분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아직 자신에게 남아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딸의 따뜻한 손길, 친구의 변함없는 우정, 그리고 아직 살아갈 날들에 대한 작은 희망.
박은혜 여사는 창밖의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아픔 속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사기꾼 유진석, 아니 강민주는 몇 달 뒤 다른 사건으로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신문 한 구석에서 보았지만 이미 박은혜 여사의 마음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다시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가 없기를 바랄 뿐이었다.